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살이 이야기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엄마 사망진단서에 적힌 글자를 처음으로 다시 읽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심장마비 추정 20살이던 그날, 저는 그 문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40이 된 오늘, 형사 한 사람이 제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사망 원인을 이렇게 적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외인사에 의한 사망 추정, 그리고 피의자랑 칸에 아버님 성함이 올라가야 할 것 같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또 한 번 죽어버렸습니다. 엄마가 죽던 밤, 엄마가 돌아가던 날은 겨울비가 찬물처럼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19살 수능을 막 끝낸 저는 학원에서 야간 자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린 건 밤 10시 20분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받자마자 들려온 건 동네 아주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수야, 큰일 났다. 엄마가 집에서 쓰러지셨대. 119 왔다 갔어. 병원으로 빨리 와야 돼.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교과서도 시험도 장래 희망도 다 사라지고 오직 한 사람 얼굴만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엄마.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이미 흰 천을 덮은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습관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착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셨습니다. 심장 쪽 질환을 앓으셨나요? 아니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검사 결과로 봐선 급성 심근경색 심장마비로 보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도 많아서요. 그때 저는 의사 말이 곧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의 싸늘한 손을 잡고 울면서도 제 머릿속은 계속 되뇌고 있었습니다. 심장마비, 심장마비. 너무 갑자기 와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한쪽 의자에 앉아 사람처럼 앉아있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멍한 눈으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충격으로 얼어붙은 배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를 동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빠잖아. 이렇게 된 마당에서라도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 집의 도박 이야기. 우리 집은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아파트, 버스 2번 갈아타야 나오는 여느 직장. 엄마는 격리 사무실에서 일했고 아빠는 건설 현장 관리 일을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늘 김치와 장조림, 멸치볶음 같은 평범한 반찬들이 있었고 주말이면 시장에 같이 가서 세일하는 고등어를 사오곤 했습니다. 문제는 아빠의 취미였습니다. 야구 좋아하는 남자들이 원래 이러는 거야. 스포츠 토토, 그 정도야 뭐. 처음에 엄마는 그 말을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몇만 원 잃으면 또 벌면 되지. 하지만 그게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이 되고 몇백만 원이 되고 마침내 몇 억이 되었을 때쯤 엄마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밤마다 낯선 남자들이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김 씨 집 맞죠? 어제 약속한 돈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현관문 너머에서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엄마는 제 방문을 꼭 닫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시끄럽지? 조금만 참아. 금방 조용해질 거야. 하지만 조용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아빠는 급기야 사채까지 손을 댔습니다. 한 번만 더 가면, 이번만 제대로 잡으면 원금 다 찾고도 남는다니까. 엄마는 손이 부르트도록 그의 뺨을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애 앞에서 그만 좀 해. 당신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거야? 그날 저는 방 안에서 이어폰을 꽂고 있었지만
음악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이 망하고 있구나. 그때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도박 빚이 무려 30억까지 불어났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된 건 엄마가 죽고 난 뒤였습니다. 장례식에서 본 이상한 사람 엄마 장례식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부고를 들은 친척들과 교회 사람들, 엄마 직장 동료들이 찾아왔습니다.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향을 피우고 절을 하다 보니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이상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코트에 검은 목폴라를 입은 남자 하나가 문 앞에 서 있다가 조문객들 틈에 끼어 슬쩍 영정 사진 쪽을 한번 보고 바로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상복을 입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던 저는 그 모습을 스쳐 지나가듯 보았습니다. 누구지? 아는 얼굴은 아닌데. 그가 절도하지 않고 향도 피우지 않은 채 문지방만 밟고 나가는 걸 보며 잠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정신이 다른 데로 팔렸습니다. 하루 이틀 3일장이 끝나고 엄마는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그 이상한 남자의 얼굴을 금세 잊어버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약간의 형태만 바꾼 채 10년 뒤 제 인생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지수 씨 맞으시죠? 형사의 전화 엄마가 돌아가신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혼했다가 3년 만에 이혼을 했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만 적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안의 상처들이 누군가와 평범한 가족을 꾸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빠는요? 엄마가 죽고 난 뒤에도 도박을 끊지 못했습니다. 사채업자에게 쫓기다가 어느 날 지하철역 근처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뇌졸중. 그 일을 겪고 나서야 겨우 도박에서 손을 뗐지만 이미 반신이 마비되어 요양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그의 병실에 가본 게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아버지인데 가끔은 가봐야지 않겠냐? 친척들의 그런 말에도 저는 늘 애써 웃으며 답했습니다. 시간 날 때요. 솔직히 말하면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아빠를 향한 원망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살고 있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지수 씨 맞으시죠? 건조한 남자 목소리. 서울청 강력팀 형사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요. 어머님 성함이 한경욱 씨 맞으십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엄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형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기니까요.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조사 중인 사건하고 연관이 있어서요. 사실 그 사건이 다시 나왔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음침한 취조실과는 달랐습니다. 형사는 종이 파일을 들고 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이지수 씨, 긴장하지 마세요. 지금 지수 씨는 피의자도 피의자 가족도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뭐죠? 피해자 유족이죠. 그 말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피해자 유족. 나는 이미 피해자 유족이었다는 사실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사망진단서도 그렇게 써 있고요. 네. 병원에서 그렇게 설명했어요. 당시에는 범죄 혐의점이 보이지 않아 검안만 하고 부검은 안 했더라고요. 형사는 종이 몇 장을 꺼내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사진들이었습니다. 흑백으로 출력된 어떤 집 거실, 방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의 모습, 경찰 테이프, 그리고 여러 각도에서 찍힌 엄마의 몸.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우리 집이잖아요. 네.
20년 전입니다. 그때 현장 사진을 찍어뒀던 경찰관이 최근에 퇴직을 앞두고 몇몇 미진한 사건들을 정리하다가 이 사진들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미진한 사건이요? 형사는 사진 한 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머님 목 주변에 멍 자국이 있습니다. 실제로 확대된 사진 속 엄마 목덜미에는 자잘한 점상 출혈들이 옅게 퍼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쓰러지는 과정에서 생긴 타박상으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유사한 사건들을 여러 수사하면서 저희가 배우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형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심장마비처럼 보이는 살인 사건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 사건, 처음에는 그냥 참고 차원에서 다시 들여다본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지금 조사 중인 도박 조직 사건에서 어머님 성함이 같은 사람에게서 2번 언급됐습니다. 누구에게서요? 형사는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사채업자 양. 현재 구속수감 중인데 조직 내부 거래를 자백하면서 예전에 문제 있었던 사건들 이야기도 흘렸습니다. 형사의 입술에서 천천히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사람 말에 따르면 20년 전쯤 30억 가까운 도박빚을 진 남자가 자기네에게 찾아와 이런 부탁을 했답니다. 무슨 부탁이요? 가족을 정리해달라고. 아빠의 이름, 피의자의 이름. 그 순간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깐만요, 형사님. 당시에는 저희 아빠 말로는 그쪽 사람들이 돈 갚으라고 겁만 줬다고 했어요. 네. 당시 진술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협박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위협이나 폭행은 없었다. 이게 당시 아버님 진술입니다. 형사는 새로운 서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양이했다는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형사가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남자가 먼저 찾아와서 그랬어요. 어차피 이대로 가면 가족도 다 망한다. 집도 날아가고 보험금도 못 받는다. 차라리 그래서 우리가 되물었죠. 진짜입니까? 나중에 딴소리 안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 한참을 떨더니 결국 도장 찍더라고요. 형사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범죄자의 진술만으로 모든 걸 믿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시기, 장소, 금액, 그리고 거기에 아버님 이름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당시 도박빚 규모, 거래 내역, 사채 계약서, 사본까지 확인했습니다. 김 씨, 지수 씨 아버님 이름입니다. 입술이 굳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의 이름이 범죄 서류 한가운데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의자 김. 형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공소권이 있는 범죄로 볼 수 있을지 아직 법리 검토 중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도 큽니다. 하지만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족에게는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손잡이를 붙잡은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죽였다는 건가? 머릿속에서 그 문장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엄마의 목에 남아있던 것들.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앨범을 꺼냈습니다. 엄마의 사진들이 한 장 한 장 넘어갔습니다. 20살 시절 흰색 교복을 입고 웃던 얼굴, 결혼식 날 아빠와 나란히 서서 꽃다발을 들고 있던 얼굴,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교실 앞에서 제 가방 끈을 정리해 주던 얼굴, 그 모든 사진들이 흑백 현장 사진과 겹쳐졌습니다. 목에 남아있던 작은 멍 자국들. 그날 밤 엄마는 쓰러지기 전에 누구와 있었을까요? 도망치려다가 붙잡혔을까요?
소리 지르려다가 입을 막혔을까요? 형사의 말대로라면 살려달라는 눈을 마주치고도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책상 서랍을 뒤지다가 오래된 노트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엄마가 가계부 겸 일기를 쓰던 공책이었습니다. 페이지가 누렇게 바랜 가운데 하나의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수에게 절대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 생겼다. 언젠가 이 아이가 다 잊고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 날짜는 엄마가 죽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던 걸까? 아빠가 자기 목숨을 가지고 흥정했다는 걸. 눈을 감으면 엄마의 목에 남아있던 멍 자국들이 어둠 속에서 둥둥 떠올랐습니다. 요양병원 그리고 침묵하는 아버지 며칠을 버틴 끝에 저는 결국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세요? 데스크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김씨 딸입니다. 아빠는 병실 창가 쪽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반은 마르고 반은 붙어 있는 몸, 머리카락은 많이 빠져 있었고 꺼져가는 눈동자는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나야 지수. 한참 만에 그가 입술을 간신히 떼었습니다. 지수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시 그의 옆에 앉아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형사들이 엄마 얘기를 하더라. 그의 눈이 서서히 제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20년 전 엄마 죽던 날 말이야. 손에 쥔 종이가 구겨질 만큼 힘이 들어갔습니다. 심장마비가 아니었대. 누가 엄마 목이 막혀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그를 흔들자 그가 간신히 한 단어를 뱉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뭐가 미안한데?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답해. 엄마 죽던 날 집에 누가 왔었어? 사람들, 어떤 사람들? 돈 빌린 사람들.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엄마를. 그는 다시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시켰어? 방 안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빠의 눈동자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가 위아래로 한번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왜 입에서 새어나온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어? 아빠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려 했지만 가쁜 호흡만 반복되었습니다. 지수야, 대답해. 왜 엄마였어? 왜 우리 집이야? 그는 손을 들어 제 손등 위로 올리려 했지만 마비된 팔은 중간에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 그때 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변명이야? 사람이 아니라서 그랬다고? 나는 그의 침대 난간을 두 손으로 세게 붙들었습니다. 아빠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 아빠 때문에 우리 집이 다 부서졌어. 나도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렸어. 눈물이 쏟아지면서도 말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하면 다 끝나는 거야? 아빠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병실을 나올 때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따님, 그래도 가끔 와주세요. 저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자격이 저한테 있을까요? 자격은 환자분이 아니라 따님이 정하는 거죠.
그 말조차 오래된 깊은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 병원을 떠났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뒤에도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다. 형사는 수사 결과를 정리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습니다. 예상했습니다. 법적으로 아버님을 처벌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건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만 형사님, 제가 그를 막았습니다. 엄마는 돌아오지 않겠죠? 네. 그 사람들 잡혀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잖아요. 수화기 너머로 형사가 길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유족분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의 위안이요? 말이 씹혔습니다. 엄마가 심장마비로 죽은 줄 알았는데 실은 살해당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될까요? 형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에게 화낼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20년 동안 제가 붙잡고 있던 세상의 마지막 선이 함께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가족은 남이 망가뜨린 건 아니야. 그게 제가 붙들고 있던 사소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변명도 사라졌습니다. 우리 가족을 끝장낸 사람은 다름 아닌 아빠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의 피를 몸 안에 반쯤이나 섞어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오랜만에 엄마 묘지를 찾았습니다. 비탈진 언덕, 작은 비석 하나. 비석에는 성실하고 따뜻했던 아내, 그리고 엄마 한경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 입이 떨어지지 않던 말을 억지로 짜내듯 부르며 비석 위에 국화를 올려두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다 알게 됐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날 엄마 목에 남아있던 멍 자국도 현관 앞에서 얼쩡거리던 낯선 남자도 문득 장례식장에서 봤던 검은 코트의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도 사실은 엄마 죽음에 관련된 사람이었을까요? 아빠가 미안하다고 했어.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그 말이 뭐가 중요하냐 싶다가도 그래도 그 한마디 때문에 내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묘비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만 조용히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비석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게. 아빠한테서도, 엄마의 죽음에서도, 나 자신한테서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 행복해지겠다는 말은 차마 못하겠다. 대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아빠처럼 살진 않을게. 누군가의 인생을 숫자로 계산하지 않을게. 도박으로, 빚으로, 죽음으로 흥정하지 않을게. 그게 엄마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있고 입술만 겨우 움직이며 가끔 미안하다는 말을 중얼거립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한 번씩 더 찢어집니다. 엄마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믿었던 엄마는 실은 아빠의 30억 도박빚 때문에 살해당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도박빚을 쳐준 사채업자는 다른 죄목으로 이미 징역을 살고 있고 그날 밤 우리 집에 왔던 사람은 아마도 어느 교도소 어딘가에서 또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제 속사정을 모른 채 돌아갑니다. 지하철역 광고판에는 인생 역전, 스포츠 베팅 같은 문구가 화려한 조명 속에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고 술자리에서는 여전히 조금만 걸면 재밌잖아라는 웃음 섞인 말들이 오갑니다.
그 속에서 저는 혼자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끔씩은 이 모든 걸 모르는 척 다시 예전처럼 우리 엄마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덜 아프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진실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이 상처받고 더 깊이 외롭게 남겨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이 진실을 안고 살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 일기장에 적어 놓았던 문장처럼 지수에게 절대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 생겼다. 언젠가 이 아이가 다 잊고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 저는 아마 다 잊지는 못할 겁니다.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빠가 무슨 선택을 했는지. 하지만 그걸 기억한 채로도 조금씩 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있겠지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제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단지 슬픈 결말일 뿐만 아니라 슬픈 결말 이후에도 억지로라도 한 발자국씩 살아가 보려는 한 사람의 긴 여운이기도 합니다. 우리네 세상살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사연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